1919년 3월 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염원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네, 그렇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 그해 3월 대구도 아주 우렁찼습니다. 을사년 3월 시민의 품격에서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오늘 이야기 손님 만나볼까요? 대구 경북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 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계명대학 사학과 명예교수 이윤갑입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계시는 분은 그 찻샘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CG고등학교 역사교사 차경호입니다. 제가 초임교사 시절에 이윤갑 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모임에 들어가서 몇 년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사 지식, 그리고 역사는 암기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이후에 제가 교사 생활을 하는데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의 선생님과 네. 함께하는 오늘 역사 공부. 저희도 제대로 된 또 역사를 오늘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현 3월로 가보시죠. 오늘 주제가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인데 다들 비슷비슷한 키워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태극기 당연히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유관순, 예, 예. 그다음에 탑골공원. 탑골공원 네. 장소. 그만큼 좀 굵직한 기억으로 다들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유관수님은 우리한테는 영원한 누나시죠. 이봉창 열사, 예. 안중근 의사, 의사. 이렇게 배웠지만 유관수님은 무조건 누나. 저도 50살 먹었지만 그래도 유관수는 누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나가 열사가 되기까지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갓 입학했는데 만세 운동을 하고 또 그 고초를 겪기까지의 그 역사가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병합을 당하잖아요, 강제로. 근데 19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3.1 운동하면 우리 근현대사에서 뭐 가장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하나의 역사적 기원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919년에 하필이면 3.1 운동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이 3.1 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성전국들한테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1918년 1월 달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 민족 자결의 원리에 따라서 그 민족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런 거죠. 그 윌슨 대통령의 이제 특사가 중국을 옵니다. 이 크레인이라는 특사가 그 상해에 모여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해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급히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종전회담이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게 소위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식민지 민족들이 대표를 보내서 독립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강대국을 상대로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걸 청원하려고 하면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장이 조선민족 전체, 한국민족 전체의 그 주장이다. 또 요구다. 모두가 독립을 원한다.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알릴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독립선언을 그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소위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선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이건 대외적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명확하게 과시하는 거다. 확고하게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바빠졌겠어요. 이분들이 급히 만든 그 단체 이름이 신한청년단 혹은 신한청년당이라고 불러요. 상해가 그 당시 국제 정치 무대의 굉장히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계 정세 변화 흐름에 아주 그 민감하게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일본에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일본에도 그 대표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 시베리아, 간도 이 지역에도 우리 민족이 많이 그 이주해 있으니까 그쪽에도 대표단을 보내서 이런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국내에도 대표단을 보내서 1910년대는 무단 통치 기간이니까 네. 어떤 정치 결사도 사회 결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직화가 가능했던 게 종교 조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절호의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 우리 국민들이 행동으로 실제 독립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세선언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그 독립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3.1 운동을 우리가 민중들이 펼쳤고, 그 3.1 운동 이후에 그 사회적 분위기나 또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3.1 운동에서 제대로 일단 보여주기는 했잖아요. 그죠? 일제의 원했던 대로. 반응이라든지. 상하이나 그 일본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는 소식이 국내로 전해졌고요.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이게 입소문으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러는 뭐 방송이 없던 시절이면 소식이 늦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끼리의 모임이라는 게 몇 단계만 거치면 전부 다 연결되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장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단 통치 동안 10년간 굉장한 울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배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탁 터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고 곧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네. 고종이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그때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살설이 상당히 파다하게 퍼졌고, 고종의 장례일이 3월 3일입니다. 아, 전국에서 유림 대표들이 서울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복을 하고 백근을 서고 2월 말에. 2월 말이죠. 예. 참. 그렇게 되니까 그 와중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고, 그걸 거기에 왔던 유림들이 다 본 거죠. 보고는 다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이게 막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소식이 퍼지게 되는. 이런 대구까지 것이고. 닿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38 만세 대구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당시 영호남을 아우르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대구에 좀 집결을 해서 여기서 만세 운동을 하자는 그런 모임이 사실은 2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8일로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신한청년당에서 상해에서 그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표를 일본에도 보내고 유학생들이 많은 국내에도 보냈는데,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먼저 합니다. 이제 김마리아라는 그 대표가 일본 28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2월 14일) 날 대구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당시에 개성학교 교사였던 백남채 선생님을 만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동향이 이렇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구의 기독교 교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같이 동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3.1 독립선언을 추진하고 있던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을 대구에 보냅니다. 그분이 기갑성이라는 분이에요. 남성정교회의 한국인 목사 이만진 목사를 만나요.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이만진 목사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볼 때 지금 그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시시각각으로 대구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서울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3월 3일 날, 그러니까 고종 장례식 날입니다. 그날 이갑성이 다시 지인을 통해 가지고 독립선언서 200매를 지참을 시켜 가지고 이만진 목사를 찾아오게. 그래서 이만진 목사가 대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빠르게 준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전달을 받다 보니까 그쪽 소식에 빠르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은 일본 일제가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훨씬 자유로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최우선 선봉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도 그래서 종교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또 학교, 교사, 학생들이 또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네요. 네. 그 제가 오프닝 멘트가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염원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네. 그 어떻게가 이렇게 설명이, 복잡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너무 축약을 해서 나라를 잃었으니까 울분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어떤 시스템적인 것, 조직적인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그 역사적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겹쳐져야지만 어떤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상해부터 일본 또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3월 8일에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로 하고 또 그 장소를 서문시장 큰 장으로 정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겠죠. 서문시장은 당시 전국 3대 시장 가운데 하나에 듭니다. 만세 시위를 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 효과가 더 크고 또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뭐 대부분 3.1 운동은 장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3일, 8일, 5일 예, 장이니까 8일이 된 거죠. 예,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죠. 예. 3월 3일 날 전달이 됐어요. 대구에 이 독립선언서가 불과 닷새 만에 거사가 대구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고 네. 벌써 2월 14일부터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위 준비가 된 겁니다. 먼저 이제 개성학교, 신명학교 같은 이 학교, 예. 그다음에 대구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세 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교회로 치자면 제1교회, 그다음에 남산교회, 서문교회 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시간은 오후 3시. 네네. 그것도 또 이유가 있을까요? 삶을 되게 좋아하는. 대구의 서문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3대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구 이 부근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을 뒤쪽으로 잡아야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서 모여들 수 있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오후 3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3월 8일 오후 3시 큰장 서문시장에서 대구에 만세 운동을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그 독립선언서도 배포도 해야 되니까 유인물도 필요하죠. 태극기 필요하죠. 이런 것들 얼마나 진짜 기밀이 새나가지 않게 또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김태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남산교회의 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 김태련의 집에서 200부의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개성학교, 그러니까 원래 그 본관이 지금도 개성중학교에 가면 남아 있는 아담스관이죠. 그 지하실에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몰래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등사를 하고 태극기를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개성학교에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게 지하라서 깜깜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빛이 새나가면 밤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불도 제대로 안 켜고 막 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 예, 보통 보면 시위에 그 핵심 부대가 있어야 시위가 가능하니까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죠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학교 감시를 많이 했겠죠. 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때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개성학교 교장이었던 아담스 선교사조차 몰랐다고 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같은 편 같은데도 왜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교장이 알게 되면 교장도 결국은 가담하게 되니까 결국은 학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교장 선생님도 그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놀라운 거는 뭐 개성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운동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하고 쉽게 일치가 됐는데 아. 예.
그 당시에 대구고보 학생이 200명이 참가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의 경북고등학교. 예예. 예. 거긴 전부 교사들이 일본인 교사들이니까. 그러면 오로지 학생들만 참석.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학생회가 조직돼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 아닌데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하숙을 많이 했어요. 네. 예. 하숙집에서 이 개성학교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3.1 만세 시위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된 겁니다. 2명의 학생이 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구고보 학생들, 우리 가야 돼. 이렇게 해서 200명 학생 거의 전교생이 단합을 해가지고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개성학교 학생들은 실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3월 8일 날 서문시장에서 만세 시위를 성사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경찰력을 감당하기. 그런데 대구고보 학생 200명이 이 서문시장으로 확 몰려들면서 이게 이제 시위대가 규모가 갑자기 한 300명 가까이로 이 핵심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든든합니다. 경찰이 제압이 안 되는 거죠. 대구고보 학생은 하숙집에서 그 소식을 얘기를 듣고 듣고. 권유를 받은 네. 학생 둘이 학교 가서 그것도 이틀 만에 불과 그 학생들을 다 이 단합을 시켜가지고 그 시위 현장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걸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데 그건 그만큼 당시 학생들이 민족의식,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런 이 불만과 저항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또 하나 사실. 빠뜨릴 수 없는 학교가 이제 신명학교입니다. 이제 남학생들이 다니는 기독교계 학교가 개성학교고 여학생 학교가 이제 신명학교였는데요. 지금의 신명고등학교죠. 이 신명학교 학생들은 그 기숙사에서 몰래 태극기를 만든 다음에 그게 들킬까봐 빨랫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뭔가요? 아니 당시에 여학생들의 옷이 어때요? 이렇게 그냥 하얀 저고리에 그 검은 검정 치마. 치마잖아요. 예. 근데 잡혀가면 당겨지고 하다가 풀러질 수도 있고 또 아유. 고초를 당할 수 있으니까 조끼 형태의 그 치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의상을 입었는데 이 3월 8일 날 대구 3.1 운동을 하러 갔던 여학생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나 봐요. 서울에서 이제 경찰들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치마 고름을 풀어버리면 옷이 내려가니까 아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만세 맞아요. 시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깨어리 치마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만세 시위를 위한 전투복을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명서 교감선생님과 선생님 8분과 학생들 44명이 힘을 합해서 아담스관 지하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시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보면 1학년에서 쭉 졸업생까지 미상까지 있는데 17세, 18세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징역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강을 부르짖던 개화파 청년들이 그 당시에 YMCA에 희망을 걸고 대거 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2월 8일 날 동경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를 했고 이어서 3월 1일은 서울 YMCA에서 회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를 했죠. 전국적으로 이런 독립운동에 깊이 참여하게 됐고 대구의 경우도 대구 YMCA가 중심이 돼서 3.8 독립 만세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개성학교 이제 졸업하신 김학진 할머니이신데요. 현재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남겨놓으신 이제 자필 수기문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이제 수기문으로 남기신 글을 읽어보면은 생생한 3.1운동의 이제 현장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헌병대 앞을 지나갈 때 헌병들조차도 대구 시민들의 만세운동에 당황해서 제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빨리 체포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사람들 몸에 페인트를 뿌려서 차후에라도 발견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대인데 제가 그 나이 때는 뭐 했나 이 생각도 막 들고 그렇거든요. 뭐 만화책이나 보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15세, 16세, 17세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치 소명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활동할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네. 그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의 환경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침략을 받고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특히 1904년 이후에 의병운동이라는 게 그때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대구에서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거의 전 시민이 참여하다시피 한 걸 보고 자랐고 191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무단 통치가 되면서 뭐 그런 독립운동들이 전부 불가능해지니까 비밀리에 해외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지원하는 이런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은 다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또 형도 살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쭉 이어지는 자기 집안에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희생당한 분들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하길래 네. 야 오늘 수업 빼주는구나.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다 듣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때 들었던 수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 지지, 그러니까 약간 뭐 지리학 같은 거죠. 그다음에 국어, 뭐 동물, 생물학 같은 수업인데 다 듣고 동물이 뭐죠? 뭐 생물학 동물 같은 수업이요? 거겠죠. 네. 일종의 치밀한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이제 다 이제 집결 장소로 모이는 거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인처럼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반 안하게 복장을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숨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했다고. 빨래터 그렇게 가는 것처럼 대야를 구해다가 네. 갔다는데요. 그러니까 개성학교로 보면 바로 서문시장 옆에 있고 이게 제일 그 위험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문시장은 바로 개성학교하고 담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그 당시 서문시장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지금 섬유회관에서 달성공원 가는 그쪽에 이렇게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성학교에서 거리로 가려면 천황못이라고 하는 지금 서문시장 자리가 못이었습니다. 예. 거리를 맞아요. 거쳐서 가야 되니까 경찰들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 오면 요놈들 딱 몸 뒤져보면 이게 태극기나 뭐나 나온다. 만세 시위를 할지 안 할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지금 우리가 3.1 운동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죠. 동산병원 남쪽을 돌아서 서문시장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에는 소나무들이 있는 오솔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큰 길로 가는 것을 피하고 변장을 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는 길이 되어버렸고 학생들이 이렇게 변장을 했다고 하니까 좀 귀엽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장사꾼이나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가의 안악으로 이렇게 숨어들어서 예. 이제 막 빨래 개는 척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다듬이질도 하고 저 건너편에서
뭐 마늘을 빻는다든지 이때다 싶을 때 우르르 쫓아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 예. 모든 작전들을 다 동원을 해서 정말 무서웠겠죠. 저는 너무 긴장됐을 것 같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비장한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약간 그런 순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 그 딱 시작 시점이 된 게 시간 약속을 했죠. 예, 했고 오후 3시. 거기에 맞춰서 대구 고고생들이 이제 시장 안으로 확 몰려들면서 그 시위 중심을 이렇게 딱 둘러싸게 된 거고 시장 입구에 있는 소금 가게였다고 합니다. 소금 가마니를 단으로 이렇게 막 임시로 사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독립선언서를 읽고. 지금은 조선 독립의 시기로 각자가 독립을 희망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자연히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독립 만세를 고창해야 한다. 이만진 목사의 연설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또 김태련 선생께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비장하게 낭독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곧장 경찰에 저지를 당합니다. 이만진 목사께서 이 낭독을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선창을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러자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화답을 하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침이 또 이 서문시장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이제 중심에 섰던 게 이만진 목사하고 김태련 전도사 또 뭐 개성학교의 여러 김영서 교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시위를 자기들이 딱 시작했을 때 주변의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고 다 잡혀갈 수도 있는 이 최악의 경우까지도 심지어는 뭐 독립선언서를 읽지도 못하고 다 중간에 체포돼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각오를 하고 갔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을 옹이하고 있었고 경찰에 이제 탄압을 막고 있었고 장군들이 그 시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바로 이제 합세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행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시에 그러면 그 서문시장에 모였던 그 상인들까지 확장됐을 때는 전체 규모는 또 어땠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인원만 해도 대구고보 학생이 200명이었죠. 개성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그다음에 신명학교 학생들이 한 50여 명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계 신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군중들에서 약 700~800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고 있던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죠. 경찰들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5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진압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문시장에서 대구 경찰서, 최근까지 대구 중부경찰서가 있던 그 자리로 또 행진을 하면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가지 중심을 행진을 하는 것이 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네.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 중심이라는 게 지금 그 경상감영공은 대구 경찰서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우리의 독립 의지를 잘 알려야 되는 거는 일본의 그 식민 통치 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군수도 있고 경찰서도 있으니까 그 앞으로 행진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정말 적진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05년 일본이 이제 한국을 이렇게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이제 강점을 하고 통치할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사건이 대구 시내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와. 경찰로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 전날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앞에 들고 흔들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줄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따르고 장군들이 따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면서 막 이제 벅차오르는 느낌이 확 듭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제일 앞에서 큰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근데 일본이 뭐 당황은 했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막 저지를 하려고 했을 테고 혹시 가로막혀서 그 달성군청을 못 넘어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진압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 아,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 이 80연대가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미군 부대가 있던 그 봉덕동 그 일대죠. 80년대에 출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다고 바로 출동이 되나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예. 준비하고 무기 챙기고 병사들 챙겨서 이동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달성군청에 진을 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군대로서는 최대한 단시간에 출동한 거리예요. 이 시위대는 대구의 가장 그 핵심 이 통치 시설들이 있는 곳을 만세 시위를 거쳐서 달성군청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시위대들도 그렇게 군대가 완전히 무장을 갖추고 기관총까지 딱 그 도열을 해놓고 착금을 한 상태로 진압에 들어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뒤에는 경찰이 덮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시위대가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해산하게 됩니다. 해체가 되고 157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3월 8일 시위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그날 시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남산정교회의 김태련 전도사예요. 이 김태련 전도사를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이제 김용애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부친이 이제 잡혀갈 판이니까 그걸 막아선 거예요. 예. 그 김용애를 그 자리에서 굉장히 폭행을 합니다. 아이고. 재판에도 회부가 됐는데 중상을 입어서 재판정에도 가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석방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집에 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유. 그래서 대구 3.1 운동에서 이번 최초의 희생자죠. 김용해 군인데 예, 당시 김용해. 24살. 이제 그 묘비에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아버지인 김태련 전도사가 적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시비를 걸었나 봅니다. 일본에서. 이제, 네, 일본 경찰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용해 전도사는 그 비석을 실명으로 할 수 없어서 정훈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그것을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국사편찬위원회가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의 보고 자료인데요. 만세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마치 돼지처럼 묶여서 던져졌고 김하병은 죽여라고 계속 외쳤다. 또 총으로 내리쳤고 옆구리에도 총을 맞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그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일제 경찰이 얼마나 잔혹하고 당시 광경이 처참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위의 규모라든가 응집력이 깜짝 놀라니까 가장 강한 방법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 지금 대구 시내에는 잡혀간 사람이 다 잡혀간 상태. 그 불씨가 이렇게 이제 꺼지는가 싶은데 근데 이 당시 특징이 끝이 나면 또 해요. 그렇죠. 끝나지 계속 않아요. 하는 거예요. 민중들 스스로가 나서서 시민들이 이 3.1 한글을 어떻게 지속할 건가 이걸 이제 고민하게